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 씻고 나왔고요. 화장을 할 건데 화장하면서 썰을 한번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세 사기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 여름에서 가을쯤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엄청 독립적인 사람이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너무 자취를 하고 싶어졌어요. 취업을 2018년에 일찍 해가지고 보증금 정도는 이미 모아놓은 돈도 있겠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곧장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자취할래 하고. 엄마는 당연히 안 좋아했죠. 근데 저는 독립하는 경험이 저한테 무조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설득을 해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전혀 관여 안 할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가 알아서 잘 구해라. 라고 하셔서 이제 저 혼자 집을 보러 다니게 된 거죠. 첫 집이었는데 아주 용감하게. 저도 막 알아봤어요. 집 구할 때 중요한 점들. 유튜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집이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공부 다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돈을 모으긴 모았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이어서 보증금을 막 엄청 많이는 못 모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도 집에서 같이 보내고 싶고 자취방에서도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되면서 수중에 있는 보증금으로 해결이 가능한 물건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부동산에 연락을 해도 아예 이제 답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부동산을 그때 한 10곳 정도를 연락을 했는데 한 곳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2곳 정도 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볼 수가 있구나. 집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갔죠. 집을 2곳을 봤는데 집들이 모양이 비슷했어요. 보여주신 2곳 다 집이 비슷했고 2번째로 본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저 여기 할래요 라고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채가기 전에 빨리 계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집이 아직 완공이 되기가 전이었어. 근데 그 집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2층까지만 다 지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이렇게 원래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도 보여주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저의 큰 실수가 하나가 있죠.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야 됐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진짜 바보 같죠? 지금 생각하면 저의 바보 같았던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후회를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후회 같은 거를 잘 안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번 전세 사기 때는 제가 후회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바보 같은 결정들이 있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는 그리고 전세 사기가 아직 이렇게 두드러지던 시기가 아니었어가지고 잘 몰랐던 거죠. 계약하기 전에 등본을 다 떼서 한 번씩 봐야 된다는 거를 뭐 근저당이 있는지라든지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걸 모르는 채로 이제 계약금을 넣으러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되게 젊은 어떤 되게 양아치 같은 남자가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관리를 다 대리인한테 맡겼대요. 근데 제가 관상을 잘 보는 편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양아치야. 아무튼 계약을 이 사람이랑 한대. 대리인이랑 할 거고 그 대리인이 그래서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랑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전 거기서부터 약간 멘붕이었거든요. 전 그냥 계약서에 도장만 찍을 줄 알았지 계속 막 문서가 나와. 뭐가 계속 있어. 그래서 내가 봤던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서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그때 계약 쓰러 간 날에서야 봤는데 보니까 근저당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근저당이라는 단어 하나만큼은 그때 외워갔었단 말이죠. 뭐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몇 퍼센트고 뭐고 할고를 잴 필요도 없이 근저당이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금액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단은. 제가 근데 이거 오늘 계약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근저당이 높은 건물은 위험하다 그러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뭐 부동산 중개인이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근데 그분도 약간 좀 건달 느낌이었는데 나와서는 약간 윽박 지르는 거예요, 저를. 이게 건물이랑 토지가 합쳐져 있어서 근저당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진짜 안전한 건물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토지가 얼마고 이런 거는 저는 모르니까 그냥 너무 당황해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랬더니 이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안전한 건물이 없다고. 그리고 뭐 위임장이랑 뭐 인감증명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고 오는 대리인이 또 없대요. 당연한 건데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도. 이 건물에 계약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한심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상황이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거 계약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무서운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너무 뭔가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 계약서 내에 그 반환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 근저당의 반절 이상을 갚지 않았을 시 저의 보증금을 전부 반환해준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조항이 있으니까 너의 보증금은 무조건 지켜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거를 믿었죠. 약간 제가 의심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 저거라서 괜찮아요 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내가 잘 몰라서 이거를 계속 그냥 의심만 하는 건가 보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뭐 계약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아요. 당연히 어른이랑 같이 갔어야 됐고 그냥 바보 같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무튼 그때의 저는 이제 기에 눌려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3년 2월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집도 이제 완공이 되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4층을 올리고 있었나? 그래서 막 엄청 분진가루가 날리고 있었는데 그때 막 공사하고 있던 그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이제 막 짐을 옮기고 있으니까 아직 집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들어와도 된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또 이제 신축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좋았어요. 첫 자취기도 하고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너무 고요하고 좋았는데 이제 중간중간 약간 쎄한 조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 일단 첫 번째, 공용 전기세를 집주인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 앞에 뭐가 붙어. 공용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긴다라고 1차 그게 오고 2차 오고 3차까지 왔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안 내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서 제가 한 1차인가 2차 때 이제 대리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 거 붙어 있는데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대리인 답장도 엄청 느려. 2, 3일 뒤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다 이제 3차까지 붙고 저희 집을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이거 지금 집주인분이랑 연락 되시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대리인분이랑 연락하고 있다 했더니 이거 전기 계속 안 내면은 이게 진짜 마지막 그거라고 독촉장이라고 이제 끊긴다 이거 꼭 연락하셔라 해서 그때 다시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게 첫 번째 약간 의아하고 이상하고 무서웠던 점이었고 두 번째는 집주인한테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계약서를 보다가 나 관리비 안 냈잖아? 이걸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부랴부랴 막 대리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 제가 관리비를 안 내가지고 그동안 미납했던 금액이랑 다 같이 한꺼번에 입금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대리인이 너무 친절하게 네 그러시면 돼요. 무슨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어요. 보통은 관리비가 한 달이라도 밀리면은 바로 연락을 주시지 않나요? 물론 제가 관리비를 까먹은 것 자체가 문제기는 했지만 그게 좀 의아하다 싶었죠. 기분 나쁠 법한 일을 그냥 친절하게 넘어가지? 약간 집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집주인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주인이랑 대리인이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의 후회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후회할 건 너무 많지. 아무튼 여차저차 이제 집을 살다가 슬슬 집을 뺄 때가 된 거죠. 문자를 먼저 대리인한테 보냈어요. 저 이날 나갈 건데 보증금 잘 보내주실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린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전화를 주더라고요, 대리인이. 그래서 그날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네, 그러면은 뭐 또 관리인이 또 따로 있대. 관리인한테 얘기를 해놓겠대. 뭔 집 하나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관리인한테 얘기를 해놓겠대. 관리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았다고 했어. 그럼 그날 나가시는 걸로 알게요 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집을 신나게 알아보러 다녔지.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때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보다 2배 이상 비싼 곳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2룸, 3룸까지 보면서 이제 저의 행복한 미래를 막 꿈꾸고 있었죠. 이제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겨가지고 계약금을 넣기 전에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근데 압류가 걸려있는 거예요. 저는 집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대리인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지금 집에 압류 걸려있는 거 아시냐? 그랬더니 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거 저희 뭐 4층이 불법 건축으로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과에서 걸린 거다. 그거 그냥 8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 집주인분께서 내실 거예요.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알았던 거죠. 4층이 위반 건축물로 올라가 있었고 압류가 이제 걸려 있었고 솔직히 압류 걸린 집을 그럼 누가 오겠냐고요. 이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이 생겼고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제 보증금을 안 줄 것 같고 막 이런 게 생겨서 그러면 만약에 이거 압류 때문에 다음 세입자 안 들어오면 보증금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압류 그거 지워지면 상관이 없대. 지워지면 누구든지 들어온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잡았었어. 근데 또 저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나 저한테 해가 갈까 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조용히 믿는 신용을 했어요. 하나도 안 믿겼지만 그때부터 이제 막 로톡 같은 데에서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변호사 한 3분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3분 다 말씀이 달랐어요. 어떤 분은 이거 무조건 100% 사기다. 근저당이 이렇게 높은 것부터가 사기고 빨리 나와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받아내서 나와라. 이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부동산 압류되는 거 진짜 사실 그냥 보통 흔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아무튼 3분 다 말씀이 막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맨날 찾아봤어요. 전세 사기. 제가 봤을 땐 이게 사기인 것 같은 거예요. 전세 사기가 그때쯤부터 이제 막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보통은 내용 증명을 보낸다, 첫 번째. 그러고 나서 내용 증명을 받고도 연락이 안 되면 뭐 민형사 소송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집에 압류를 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는 내용 증명을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맘때쯤에 제가 표정도 안 좋고 뭐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하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일 있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면 엄마는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굳이 꾸역꾸역 제가 나온 거잖아요.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뭔가 숨기기가 벅찬 상황이 와서 엄마한테 사실 나 지금 전세 보증금 못 받을 것 같은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치만 내가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엄마는 걱정이 되셨나 봐요.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희 이모부 중에 한 분이 서울시에서
부동산이었나 토지였나 관련돼서 그 공무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엄마가 연락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이모부한테 제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모부가 전화로 채윤아 너 진짜 큰일 난 거야 라고 하셔서 큰일이야? 라고 했죠. 그때까지는 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찾아보니까 뭐 소액임차인 보증금 그거 제도도 있고 해서 제가 소액임차인이라 이제 적어도 반 정도는 국가에서 이제 보장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저는 해당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근저당이 너무 높은 건물이라서 이게 소액 임차인에도 제가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그 집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순위 임차인에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호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제서야 느낀 거죠. 아, 이게 진짜 큰일 난 문제구나. 나는 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를 구제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 이제 소송 준비하면 되냐? 그랬더니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나올 게 없대요. 왜냐면 그 집주인이 그냥 바지 사장을 세워놨던 거예요. 집주인이 왜 계약하러 안 나왔나 했더니 집주인은 그냥 바지 사장이고 그 밑에 대리인도 그냥 그냥 일하는 하수인일 뿐이었었던 거고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집단 사기였는데 약간 총괄하고 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고 그 밑으로 그냥 바지 사장을 몇 명 세워가지고 비슷한 집들을 계속 지었던 거죠. 제가 그때 처음에 집 봤을 때 두 곳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곳이 비슷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 두 곳 다 같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크게 사기를 친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계속 불안해하니까 대리인이 그 관리자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줬어요. 연락처를 줘서 거기로 이제 이모부가 연락을 하셨죠. 만나서 얘기하자. 무조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 관리인이. 관리인, 이모부, 저, 이모 그렇게 해서 4명이서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됐는데 오자마자 관리인이 막 뭐 제가 이 집을 다 지었어요. 막 이러면서 명함을 줘요. 명함을 주면서 이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다 이거 해결할 거다. 해결 안 할 거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냐 이러면서 막 변호를 하더라고요. 자기 변호를 막 해요. 근데 이모부는 이제 그걸 전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사기꾼 새끼들 하는 수법이 다 똑같대요. 전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다 된다고 한대요. 그러다가 내빼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모부는 절대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뭐 몇 월까지 무조건 100%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뭐 다른 동네에도 또 짓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가면 이거 돈을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근데 이모부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거 이미 다 판례랑 찾아보고 했는데 저쪽 다른 동네에서도 똑같이 지금이랑 완전 똑같은 수법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한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너도 지금 이거랑 완전 똑같은 수법인 거다. 내가 이미 다 알아봤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은 너 그냥 인생에서 조져버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엄청 세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관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막 벌벌 떨더라고요. 벌벌 떨면서 아 진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막 말을 흐리게 하니까 이모부가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딱 말하라고 그냥 날짜를 딱 말하세요. 이러신 거예요. 날짜를 말하라는 말에는 또 대답을 막 못하니까 이모부가 아예 날짜를 딱 찍어줬어요. 그때가 설날쯤이었는데 설날 지나기 전까지 내 보증금의 한 70%였나 50%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먼저 입금해라. 그럼 100% 다 못 줄 거 아니까 그냥 일단 이것만이라도 먼저 입금해라.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보겠다. 근데 이때까지 이만큼 안 주면 나는 진짜 내가 너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계속 했어요. 말한 날짜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나서인가? 이모부가 계속 통화를 하셨나 봐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이모부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금액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한데 2천만 원을 먼저 저한테 보내주기는 했어요. 2천만 원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부 말로는 이 사람들은 이미 돈이 없다. 이미 다 주소고 뭐 명의고 뭐고 돈이고 다 이미 빼돌렸다. 빼돌렸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으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쫄리게 만들어서 조금씩 갚아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진짜 겁나 많이 만났어요. 연락도 맨날 하고 오늘은 들어오나요? 오늘은 들어오나요? 오늘은 돈 들어오나요? 오늘 돈 주시기로 한 날입니다. 오늘 들어오나요? 뭐 이거 진짜 하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 지켜지는 약속은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 앞에 무슨 QR코드가 하나 붙게 됩니다. 저희 빌라 단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갔죠. 했더니 저희 빌라 상황 다들 아시나요? 하면서 저희 빌라가 이제 전세 사기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입자들이 뭉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게 아주 대규모 사기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집이 있대요. 제주도에서도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압류로 진작에 넘어갔고 그때 그 압류 한번 풀었었거든요. 제가 막 압류 가지고 오라 했었을 때. 풀었는데 그 다음 한 몇 달 뒤에 또 걸렸어요. 어차피. 또 걸렸는데 이제 그거는 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민사소송 하신 분 있냐 뭐 이런 거 얘기했고 임차권 등기는 다들 하셨나요?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사실 임차권 등기가 막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압박을 한다거나 했을 때 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빨리빨리 하셔라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전세 사기 관련된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근데 그것도 돈이 있는데 안 주려고 하는 약간 얕은 수법의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이런 아예 작정한 사기꾼들한테는 그런 것도 통할 리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다 명의도 빼돌렸고 집도 빼돌려놨고 뭐 집 주소도 다 돌려놨어. 주소 막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 안 살아요 이러고 이혼으로 막 만들어 놓고 자기 가족한테는 피해 안 가게끔 별의별 짓들을 다 하더라고요. 피해자들한테 다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칠에는 100% 돈이 들어온대. 돈도 뭐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무슨 다른 빌라 짓고 있는 데에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승인이 나겠나요? 또 똑같이 불법 건축으로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 거기는 승인이 안 나서 자기가 뭐 해외에 뭐 투자를 하는 게 있대. 그래서 그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뭐 이게 뭐 자금 위탁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돈이 늦게 들어오네요 이러면서 며칠까지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번에만큼은 진짜 100%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버전으로 작년 여름 뭐 그쯤에 들어오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에는 100통쯤 전화하면 한 통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전화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연락이 계속 안 되고. 이래서 뭔 일이지? 하고 보니까 그 단톡에 어떤 분께서 그 관리인 지금 경찰서에 있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더니 다른 피해 빌라에서 그 관리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이제 그게 집단 고소여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받으러 이미 경찰서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돈을 못 준다.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못 받는구나. 를 이제 그때 알았죠. 그 사기꾼의 수법이 진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을 되게 피말리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대해요. 진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믿을 구석이 그 사람의 말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법으로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걸 처음에 믿게 돼요. 믿게 되다가 나중 가서는 또 거짓말이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또 믿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하니까.
잠수를 타질 않고 자꾸 연락을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 깜빵에 갔어요, 그 사람은. 그런 것까지 보고 나니까 진짜 나는 나의 보증금을 전부 날렸구나. 엄청 큰 사기에 내가 휘말렸구나 라는 거를 직시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람이 야금야금 지치더라고요. 뭔가 하나가 펑 터져서 나는 이제 진짜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죽어도 별로 상관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부지하고 싶은 이유가 없어지는 느낌? 그맘때 아주 힘들었죠. 아주 힘들고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출금이 있잖아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고 이런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일단 제가 18년에 입사해서 모아왔던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상환을 했어요, 일단은.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다행인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 피해자 단톡에서 어떤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크게 사치 부리지 않고 18년도에 인턴으로 막 입사해가지고 맨날 야근하면서 열심히 모아왔던 나의 1억을 날린 거거든요.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어쩌든 간에 그냥 돈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어떤 잘못 없이도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인생에 회한이 찾아왔어요, 좀. 집은 또 어떻게 됐냐? 집은 경매에 넘어가야 그거를 배분해서 세입자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낙찰가액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왜냐면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하도 높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높아야 그나마 세입자들끼리 조금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경매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전세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이었나?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은 구매할 때고 버팀목 대출 이용해서 다른 주택에 와가지고 이사를 하고 살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그 임차권 등기는 해놨고 피해 주택은 그래서 그냥 공실로 비워둔 상태로 이사를 나온 거고요. 사실 그 주택에서 쭉 살 수도 있겠죠. 이미 뭐 상환도 다 했겠다. 거의 꽁으로 사는 건데 그 안에 있을 때의 제가 너무 죽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집 생각하면 아직도 깝깝하죠. 아직도 경매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피해 주택이 하도 많다 보니까 경매도 진짜 한참 걸려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곳이 저의 전세 사기 썰 그리고 근황이었고요. 제가 전세 사기를 겪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 그냥 저의 현실 자체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 피해자들의 힘듦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께서는 관리인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관리인의 부인과 자식들이 있는 집을 찾아내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새벽부터 기다렸대요. 새벽부터 언제 나오나 기다렸더니 어떻게 나왔대. 뭐 쓰레기 버리러 나왔나? 그래서 나와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너 돈 언제 갚을 거냐? 막 이런 거 계속 캐물으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세입자들끼리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막 정신병원 다니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했다는데 누구는 안 가나요?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괴로운데. 그리고 그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 그냥 깜빵 한번 갔다 오면 끝이라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사기는 당한 사람이 알아서 슬퍼하고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그지 같더라고요. 아마 지금 전세 사기에 휘말리고 계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너무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괴로웠거든요. 이런 일을 당했다는 현실보다도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이 컨트롤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당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쁜 거지 당한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꼭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해결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 힘들었던 것보다 내일 덜 힘든 날이 올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